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트럼프와 벤스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제국을 내다 버리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공화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좌파의 뿌리는 매우 깊고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주기적으로 발생했으나 적어도 1920년대까지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제를 조율하고 주도해서 쉽사리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 붕괴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의회가 통과시켜 관세를 59%에서 400%까지 올렸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다우지수 폭락은 극단적이었지만 주식은 11월부터 1930년 4월까지 119에서 294로 빠르게 상승했고 시민들은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회복이 곧 올 것이라고 추론했으나 주식시장의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기업에 엄청난 세금 인상을 가해 최고 소득세율을 25%에서 63%로 올리자 은행 위기가 심화되었고 다우지수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후보는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회복을 꾀하려고 했고 1931년 후보와 의회는 데이비스 베이컨법을 통과시켜 임금 인상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임금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1932년 실업률은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더욱 폭락하여 1932년 7월 41.2로 떨어졌고 1929년 최고치에 거의 90% 감소했습니다. 1932년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했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1932년부터 33년 겨울에 은행 파산이 잇따르면서 국가적인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루즈벨트를 일종의 정치적 목사로 여겼고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라디오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연설하는 루즈벨트는 특별한 인기를 얻었고 새로운 미디어가 마법을 부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미국인들을 루즈벨트의 육체 없는 목소리가 안심시켰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에게 일상적인 연설 즉 난로 옆 담화를 전했습니다. 유머리스트 윌 로저스는 루즈벨트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미국인들은 그와 함께 한다면서 그가 국회의사당을 불태웠더라도 우리는 환호하며 적어도 우리는 불을 피웠잖아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노스레를 떨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 루즈벨트에게 통화정책에서 월가, 산업, 농업,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한 면허를 제공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감독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수십 개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수립했는데 그들이 1930년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망쳤고 1년이면 끝날 대공황을 10년이나 연장했습니다. 산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국가회복행정처 NRA,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이 뉴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국가회복행정처 NRA는 대기업과 업계 리더에게 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초안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범은 세탁소가 바지를 다림질하는데 얼마의 가격을 청구할 것인지, 정육점에서 어떤 닭을 먼저 죽여야 할 것인지 등 일상적인 사업의 모든 측면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NRA는 이렇게 경제 주체에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좁혔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면서 상거래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떠오릅니다. 뉴딜 시대에는 이런 선택권이 억압되었습니다. NRA가 강조한 또 다른 원칙은 무조건 임금과 가격이 높게 유지되거나 더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숙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했고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도 정했습니다. 뉴딜은 후보의 고임금 정책을 확장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업계 거물에 만든 고임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히 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NRA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형사 고발과 징역형에 직면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돼지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600만 마리의 돼지 새끼를 도살하자 당황한 주부가 농무장관 헨리 윌러스에게 편지를 보내 오늘날까지 돼지 가격이 너무 올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베이컨 한 조각도 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말살하여 대공황 시절 내내 미국인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루즈벨트는 근본위제를 채택하고 개인이 보유한 금을 온수당 20.5달러에 강제로 빼앗고 공시가격을 35달러로 올렸고 1933년 4월 미국이 근본위제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뉴딜의 세금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보의 세금 인상에 더해서 루즈벨트는 다시 세금을 인상하여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즉 고소득자를 특별히 겨냥했습니다. 1936년 루즈벨트는 27%의 미분배 이익세를 통과시켜 기업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세금은 또한 증가한 법인소득세에 더해졌습니다. 1936년 20%라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온갖 매표 행위로 재선에 성공한 루즈벨트는 노조를 합법화하여 전국에서 파업이 창궐했습니다. 1938년 봄 건설업 실업률이 평균 40%를 넘었고 전국으로 근로자 5명 중 1명이 실업상태 또는 제실업상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10%를 넘은 실업률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지만 1930년대 내내 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도대체 루즈벨트는 왜 이런 터무니없는 좌파 정책으로 미국인을 파괴했을까요?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루즈벨트를 비롯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전부 개인의 자유, 즉 선택하고 결정하고 표현하는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고 자명한 진리라는 상식을 전혀 믿지 않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특히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해온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상식적 현실주의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주권이 자유 개인에서 나온다는 상식적 현실주의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미국 건국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스코틀랜드의 상식적 현실주의는 결코 주류 철학이 아니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학자와 학생은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를 경멸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만든 국제정치 시스템에서 살아왔고 마침내 야훼 하나님의 개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제국주의 미국을 공화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미 해병대 정보장교였고 UN 무기감시관을 지낸 스캇 리터는 미국과 CIA가 우크라이나를 게릴라전에 대비시키고 반러시아 선전작전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20개의 기지를 건설했다고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모든 측면에 손을 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러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도구일 뿐이라면서 도구는 이 거대한 계획의 모든 측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치는 건축가의 의도를 모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의 건축가였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그저 망치일 뿐이다라고 리터가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국제정치 시스템의 건축가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최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 반대, 2014년 이전 국경을 복귀에 반대, 나토 헌장 제5조 평화유지군 유지에 반대, 우크라이나의 미군 주둔 반대,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원한 주둔에 반대했고 나토의 연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고 있고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벤스 부통령은 뮌헨에 모인 유럽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공유된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후퇴했다면서 그들이 국민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검열하며 국민을 가두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스는 유럽에 등장하고 있는 우파 정당에 대한 방화벽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정말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당신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도 없는 건가요? 그는 유럽이 유권자를 계속 억압하고
시민을 체포하고 특히 루마니아에서 최근에 한 것처럼 선거를 취소한다면 미국은 유럽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는 유럽 엘리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며 출마한다면 미국이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공화주의를 억압하는 유럽 좌파 엘리트들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유럽이라는 지정학적 구조를 하나로 묶는 접촉제로 의도된 글로벌리스트의 주요 거짓말, 즉 러시아의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없다면 유럽이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지난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가 자신의 컬럼에서 트럼프와 미국을 서방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울프는 오늘날 독재정권 러시아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있고 미국은 독재정권 러시아 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칼럼의 소제목에 따르면 워싱턴은 전후 세계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프는 위험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인용하면서 미국이 대신 단기적 이익 위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또 다른 강대국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울프의 불평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난 옥스퍼드에서 2개의 학위를 받은 울프가 총리를 2번이나 지낸 헨리 존 템플 즉 팔머스턴 경이 하원 연설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은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선언한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울프는 또한 이 발언을 헨리 키신저가 더 유명하고 간결하게 반복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키신저는 아마도 미국이 전후 질서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미국 외교관일 것입니다. 키신저는 분명히 자신의 이익 외의 것을 추구하는 국가는 어리석고 믿음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파멸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프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영국과 유럽 대륙의 이익과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갈라짐은 영국과 유럽의 좌경화된 동맹국들이 한때 미국과 공유했던 원칙, 가치, 야망을 포기한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울프는 부통령 J.D. 벤스가 한 연설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신을 옹호하고 영국과 유럽이 그 원칙을 거부한 사실을 거부한 것을 비판합니다. 울프는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나라가 지금 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은 벤스나 트럼프 또는 다른 미국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울프가 지금은 죽어가는 전후 질서를 칭찬하고 그 질서의 설계자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언급한 데에는 더 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전후 질서를 만든 두 미국인 중 한 명이라는 울프의 주장은 맞지만 그 질서가 의도적으로 미덕이 있었고 루즈벨트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전개되었다고 믿는 것은 틀렸습니다. 사실 그가 시도해도 그보다 더 틀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순간부터 루즈벨트는 전직 대통령이자 좌파 진보주의자 우드로 윌슨으로부터 물려받은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윌슨의 목표는 국제연맹 하의 세계 통치였는데 미국 상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루즈벨트가 윌슨의 꿈을 공유했습니다. 냉전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아마스 펄 무터에 따르면 루즈벨트의 전후 세계에 대한 비전은 신윌슨주의적이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신흥 초강대국이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주재하고 새로 창설된 세계기구 유엔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윌슨과 마찬가지로 루즈벨트는 전 세계를 소수의 가장 자비롭고 뛰어난 사람들이 통제하에 두어 세상을 고치려 했습니다. 당연히 그 자신도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루즈벨트가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가장 능숙한 대량 학살자로 밝혀진 요제프 스탈린이 자신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루즈벨트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낮은 지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백악관 직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애정을 담아 조 삼촌이라고 부르는 스탈린이 자신의 우정과
공동으로 세계를 통치하자는 미국의 간청을 기꺼이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소련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43년 스탈린을 만나기도 전에 루즈벨트는 소련의 첫 대사인 윌리엄 블리색에 스탈린은 조국의 안보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예감이 듭니다. 제가 그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합병하려 하지 않고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이러한 망상 상태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얄타회담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 스탈린에게 자비로운 공동승자이자 승리한 정치적 좌파의 공동대표로서 함께 세계를 통치하려는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루즈벨트는 얄타에서 스탈린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고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헛되이 바랬습니다. 역사는 또한 루즈벨트가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그것을 실현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루즈벨트는 유엔 창설과 상원의 성공적인 비전을 보장하는 일에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는 국무장관 에드워드 스테티누스와 미래의 국무장관 존 포레스터 덜레스 그리고 루즈벨트가 얄타에 있는 동안 크게 의지했던 보좌관이자 특별정치사무국장 엘저 히스가 있었습니다. 유엔을 만들고 헌정을 계획하는 데 수년간의 노력이 들어갔으며 스테티니우스와 덜레스를 포함한 저명한 미국인들이 문서에 엄청난 기여를 했으나 결국 유엔이 탄생하도록 한 것은 소련 스파이 엘저 히스였습니다. 히스는 유엔 헌정의 주요 작성자였고 아서 반덴버그 상원의원이 이끄는 공식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히스는 무엇보다도 반덴버그의 지지와 준수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 헌정을 지지하고 상원 비준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은 전쟁이 끝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였으나 그것은 단지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1세기 동안 좌파 세속 지식인과 루즈벨트 같은 유토피아적인 좌파 경건주의자들이 공모하여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관심도 없는 지구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유토피아주의자들이 서방에서 승리하고 살인적이지만 교활한 냉소주의자들이 동방에서 승리하면서 윌슨 경건주의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얄타에서 스탈린을 구애하려 한 시도부터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설립까지 그리스 위기에 대한 트루먼의 연설에서 소련 봉쇄 정책 수립까지 한국전쟁에서 마셜 플랜까지 전후기간 전체는 아마도 미국 좌파가 세계정부를 육성하고 장려하고 자유로운 미국 지도부 아래에서 권력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이야기로 가장 잘 이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좌파적인 세계 질서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영향을 미쳤으며 마틴 울프가 간절히 지키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세계 질서입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경멸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만든 제국주의 미국을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믿는 자유공화국 미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는 윌슨과 루즈벨트가 DC에 만들어 놓은 연방정부와 딥스테이트를 깨버릴 것이고 미국이 전 세계의 안보에 개입하는 제국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헛소리이고 유럽의 안보는 나토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은 공산 중국을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국의 자본을 모조리 빼내어 CCP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와 벤스는 한미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과 러시아의 친선을 연결하는 접촉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해군을 재건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벤스가 만들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는 공화국 미국은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돌아와야 한미동맹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